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는 회사 업무 관련 공부를 하겠다며 도서관을 다닐 때였으니까요. 그때쯤 저는 오랜 시험 준비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평소와는 다르게 아내를 보자마자 호기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리면 가려질 만한 작은 얼굴에 뚜렷한 이목구비, 무엇보다도 커다란 눈이 한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왠지 모를 익숙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한 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열람실 앞 컴퓨터에서 무엇인가를 검색하다가 지갑을 두고 가는 것을 보게 됐고, 아내에게 지갑을 건네줬습니다. 여기 지갑을 두고 가셨네요. 어머, 감사해요.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제가 쑥스럽다는 듯이 제자리로 이동했는데, 잠시 후 이번에는 아내가 다가와서 제게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고마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해요. 아내는 성격이 밝은 사람이었고 웃는 모습도 참 예뻤습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공부할 게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쪽은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 맞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놀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자 아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고 있길래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잠깐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법고시 공부는 대부분 고시원 그런 곳에서 하지 않나요? 저는 잘 몰라서요. 그게 사실은 사실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서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고민 중이라니요? 이번 시험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일자리 알아보려고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되지도 않는 공부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모님은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시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고 취업할 생각입니다. 하긴 사법고시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긴 하죠. 라며 아내가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사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고 지방에 유지셨기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쯤에서는 왠지 그만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안 되면 일자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사법고시보다는 사업을 물려받기를 원하셨거든요. 제가 사법고시 때려치운다고 하면 속으로는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아깝네요. 그 생각 때문에 지금껏 놓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씁쓸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명함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나 시험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제가 술 한잔 사드릴게요. 네? 합격하면이 아니고 떨어지면 연락을 하라고요? 네. 합격하면 저 말고도 축하해줄 사람이 엄청 많겠지만 떨어지면 혼자 쓸쓸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밥이랑 술 살게요. 아내가 다시 활짝 웃고 있었는데요. 순간 심장이 마구마구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아내와는 만나게 될 운명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또다시 시험에 떨어졌고, 모든 것을 체념한 건조하고 쓸쓸한 웃음만이 새어나올 뿐이었어요. 제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그러면서 문득 아내가 건넸던 명함이 생각나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보냈지만 10분도 안 돼서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내가 자주 간다던 횟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에게는 알 수 없는 매력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같이 있으면 모든 시름과 고통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정말 큰 소리로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아내와는 친구처럼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다가 몇 달 뒤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자마자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당신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라고 설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차피 회사 다닐 거 아버지 회사 들어와서 배우는 게 낫지. 굳이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회사에서 경험 쌓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 직원들이 제 눈치 보느라 바쁠 텐데 제가 일이나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저번에도 잠깐 아버지 회사 갔을 때 다들 엄청 눈치 보더라고요. 그랬나? 난 잘 모르겠던데. 그럼 우선 거기서 경험 좀 쌓고 넘어오겠다는 거지? 우선 경력을 쌓아야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도 무시당하지 않죠. 감히 사장 아들을 무시하긴 누가 무시해? 물론 우리 앞에서는 다들 눈치 보고 있겠지만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바로 뒷담하고 그럴걸요? 누가 뒷담화를 한다고 그래? 보나마나 사장 아들이라고 들어왔는데 쥐뿔 아는 것도 없고 답답하다고 직원들이 엄청 뒷담화하겠죠. 알았다. 그럼 거기서 경력 좀 쌓고 난 뒤에 들어와서 일 배워야 한다. 그렇게 내가 진즉에 사법고시 때려치우고 일이나 배우라고 했잖아. 라고 속내를 말하던 아버지가 순간 제 눈치를 보며 급히 입을 닫았습니다. 그 뒤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다 보니 이런저런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며 많은 도움을 줬고요. 어느 날은 제가 기한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자 아내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기도 했고 기한지를 보던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이제 보니 일도 진짜 잘하네. 내일이 허구한 날 기한지 작성하는 일인데 뭐. 라며 아내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는데요. 아내는 성격 좋지 일도 잘하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아내가 풀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현수 씨, 그동안 내가 못한 얘기가 있는데 말이야. 못한 얘기라니? 무슨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게 아무래도 현수 씨랑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라며 아내가 고개를 떨구는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현수 씨네 집에 비해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내내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 무슨 고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수 씨한테 그만 만나자고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막상 현수 씨를 만나면 그 말이 나오질 않았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아내를 바라만 보고 있자 아내가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처가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은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처가댁에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산재되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아내가 조용히 집안 사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나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2살 터울 나는 동생 말하는 거지? 맞아. 근데 그 동생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동생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다니.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치고 다니고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현수 씨까지 그 짐은 짊어져야 하는 거잖아. 뭘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그래. 현수 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짜 망나니 중에 망나니야. 거기다 예전부터 허풍도 엄청 심한 데다가 겉멋만 들어서 취업은 안 하고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거든. 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거야? 사실은 내 동생 얼굴이 많이 잘생긴 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여자들 등 쳐먹고 난리도 아니야. 부모님이 그거 해결하느라 가세가 기울었을 정도니 말 다 한 거 아니겠어? 근데 이제는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셔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뒷수습을 몇 번이나 해줬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생각해봐. 나중에 또 사고를 치면 내가 또 해결해줘야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수 씨한테도 피해가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결혼 생각이 없어. 그냥 혼자 살까 했거든. 그러니까 나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며 아내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으로 아내가 처음으로 눈물까지 떨궜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아내를 달랬습니다. 은혜야, 내가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은혜 네가 함께 해줬잖아. 나한테도 그럴 기회를 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테니까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제가 아내를 다독였지만 아내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수 씨가 감당할 정도가 아니야. 낳아준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괜히 현수 씨한테 피해만 갈 뿐이야. 그러니까 나 믿고 나한테 맡겨봐. 라는 말에 아내가 걱정스레 바라봤는데요. 평소 제 성격은 한없이 유한 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하는 아버지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인지 나름 강인한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바로잡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동안 저의 유한 면만 봐왔었기에 걱정이 태산인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얼마 뒤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의 집안 형편을 듣고 아버지가 반대를 하기도 했지만 아내를 만나본 뒤 오로지 아내만 보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역시나 처남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요. 결혼 날짜까지 잡혔으니까 매형이라고 불러도 되죠? 그래, 매형이라고 불러. 우리 매형은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다니까요. 매형, 제 술 한 잔 봐주세요. 라며 처남이 연거푸 술을 권했고 저도 처남 술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나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남이 조금씩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매형,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할 말? 무슨 말인데 그래? 그게 사실은 제가 좋은 투자처를 하나 찾았는데 저한테 우선 1,000만 원만 투자해 볼래요? 사실 매형한테 1,000만 원은 그냥 껌값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생각하고 1,000만 원만 투자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1,000만 원이 단숨에 1억이 될지. 라며 처남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처남,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업을 다시 배워와야겠다. 네? 다시 배워오다니요. 1,000만 원이 누구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투자를 해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난 사업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확실하거든. 나한테도 1,00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야. 그러니까 돈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매형네 집 엄청 부자라면서요. 근데 처남한테 1,000만 원 투자도 못 해줘요?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내가 검토해 볼게. 그리고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기꾼 소리밖에 못 들을걸? 라며 제가 진심으로 조언을 했는데요. 처남이 돌변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외쳤습니다. 지금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 참 더러워서 안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우리 누나랑 결혼 못할 줄 알아? 처남이 분하다는 듯이 씩씩대다가 가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결혼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기에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식 내내 처남이 노려보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도 처남과 내내 사이가 안 좋았기에 따로 만나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그때 거절을 한 이유 제게 악감정이 있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처남은 지속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녔고 장인 장모님이 수습하느라 경찰서를 드나드는 것 같았지만 아내가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내가 워낙 눈치를 봤기에 딱한 마음이 들어 저도 자세히 묻진 않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에 처남이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그날은 홀로 감당이 안 됐던 모양으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한데 또 사고를 친 모양이야.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쳤는데? 이번에는 사건이 커져서 고소까지 당했대. 무슨 일인데 그래? 상대방 여자들한테 결혼한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낸 모양인데 돈을 꽤 많이 뜯어낸 모양이야. 그러면서 학벌이랑 직업까지 전부 다 속였다나 봐.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고 여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없다고 나자빠졌던 모양이야. 그래서 고소까지 당했고 말이야. 아내가 발까지 동동 구르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제가 큰 결심을 한 채 말했어요. 여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지금까지 처남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잖아.
그랬지. 진짜 핏줄이고 뭐고. 나도 이젠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보라고. 그래야 장인 장모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어. 뭔데 그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건 당신이 장인 장모님을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야. 이 방법이 잘 되기만 하면 처남이 정신 차리겠지만 만약 가족들이 반대하면 방도가 없는 거니까 잘 듣고 결정해. 뭔데 그래? 나도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뭐든지 할 테니까 말만 해. 아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결심을 한 채 입을 뗐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동안 가족들이 사고를 쳐도 다 해결해주니까 처남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녔던 거야. 이럴 때는 확실하게 끊어낼 필요도 있어. 끊어내다니? 그럼 동생을 나몰라라 하란 말이야? 내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안 그럼 처남 평생 저러고 살 거야. 근데 그게 과연 처남을 위한 걸까?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랑 잘 상의해보란 말이야. 그럼 동생이 감옥에 가도 모른 척 하란 말이야? 이런 말 하면 내가 냉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최선인 것 같아.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억울하게 피해를 본 피해자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제 말에 아내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만나고 오겠다며 처가에 갔다가 몇 시간 후에 집에 돌아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상의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아버지도 당신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어. 그래?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모른 척 해야 해? 이건 당신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께도 마찬가지니까 미리 말씀드려놔. 알았어.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 결국 가족 모두 처남일에서 손을 뗐고 검찰에서 사기죄로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긴 했지만 실형이 떨어지자 장모님이 통곡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채 처남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처남이 장인 장모님과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이미 처가에 있는 빚만 잔뜩 있었기에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아내까지 나몰라라 하자 처남이 혼비백산했는데요. 설마 가족들이 나몰라라 할 줄은 몰랐다는 듯 나라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남은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면회를 갔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까 몇 번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정리한 채 처남과 마주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처남이 잡아먹을 듯 노려봤지만 저도 지지 않고 처남에게 쓴소리를 했어요. 죄가 많아서 그런지 적응이 빠른가 보네. 지금 사람 놀리러 왔어요? 처남이 있는 대로 노려보는 모습에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뭘 잘했다고 노려봐. 그리고 그동안 처남 뒤처리 해주느라 처가댁에 빚만 천지니까 거기서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봐. 매형이란 작자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놀리러 왔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내가 보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그럼 난 그만 가볼 테니까 형량 다 채우고 나면 그때 보자고. 난 그나마 처남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하려고 온 건데 처남은 평생 정신 못 차리겠다. 라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처남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할 말이라는 게 뭔데요? 왜? 내 얘기가 듣고 싶긴 한 거야? 그럼 처남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어. 피해자가 두 명인데 그중 한 명을 찾아가서 내가 합의를 할 생각이거든. 그럼 처남 형기가 좀 줄어들겠지. 그게 첫 번째 제안이야.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그냥 합의고 뭐고 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할래? 아니 이왕 해줄 거면 그냥 다 합의해주면 되는 거지. 왜 한 명만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몰라서 물어?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지. 대체 뭔 불만이 그렇게 많아? 형기를 줄여주겠다고 하면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처남을 있는 대로 노려보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인지 처남이 주눅든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이 와중에 제가 뭘 가릴 형편이 아니긴 하죠. 대신 처남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거면 각서에 도장 찍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 각서 공증까지 받을 생각이니까 명심하고. 어떻게 할 거야? 각서 조건은 뭔데요?
줄 서면 매달 나한테 100만 원씩 합의금 갚아 나가. 하루라도 늦으면 일할 계산해서 이자까지 다 받을 거고 말이야. 라는 말에 처남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 저는 피해자를 만나서 대신 사과를 한 뒤 합의를 받고 처남의 형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처남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각서에 있는 대로 매달 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2달 만에 약속을 어겼고 그 다음날 처남을 찾아가서 다시 깜빵에 넣겠다고 발칵 뒤집어 놓자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돈을 갚아 나갔어요. 어느 날 아내가 놀랍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그동안 발 뻗고 편히 잡은 적이 없거든. 처남 때문에? 그동안 동생 때문에 하루하루 바늘방석이나 다름없었거든. 근데 당신 덕분에 요즘은 발 뻗고 자고 있는 거 있지. 정말 고마워.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기만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가끔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한 법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감옥 간 거 잘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리고 동생 출소하고 난 뒤에 2번째 피해자한테도 돈 갚아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 다만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뿐이야. 그래도 요즘 처남이 정신 차리긴 했잖아. 말도 마. 뭔 수작을 부리다가도 엄마 아버지가 당신한테 말한다고 하면 잔뜩 쫄아서 완전 꼼짝 말하래.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별로 한 건 없고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그때는 내가 직접 깜빵에 넣겠다고 했어. 근데 감옥이 힘들긴 했나 봐. 감옥 얘기만 들어도 경기를 하더라고. 라는 말에 아내가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진짜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었는데 정신 차린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 부른다고 하면 혼비백산을 한다고 하더라고. 어쩌면 우리도 진작에 그랬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어. 근데 가족으로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리고 사람 성향 잘 안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 좀 잘한다고 마음 놓지 말고 항상 잘 지켜봐야 해. 라는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처남이 더 이상 사고를 치진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장인 장모님께 편의점을 차려드렸는데 거기서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만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문득 며칠 전 장모님이 제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에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